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나요? 매일 아침 웃으며 인사하고 저녁엔 시원한 맥주 한 잔을 나누는 가장 친한 룸메이트. 그런데 그 사람이 밤마다 거리에서 무고한 여성들을 피투성이로 만드는 연쇄 폭행범이라면, 그리고 더 소름 돋는 건 당신이 그 사실을 눈치채고도 지금의 안락함을 잃기 싫어 조용히 문을 닫는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할 작품은 일본 현대소설의 거장 요시다 슈이치의 퍼레이드입니다. 2002년 야마모토 슈고로상을 받으며 화려하게 등장한 이 작품은 20여 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에게 더 서늘한 질문을 던집니다. 단순히 범죄자를 찾는 스릴러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겁해질 수 있는지, 우리가 사는 지붕 있는 천국이 얼마나 가식적인지를 파헤치는 심리극이죠. 섞일수록 검게 변해버리는 그들의 기괴한 퍼레이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쿄의 한 구석, 방 2개와 거실이 딸린 2LDK 아파트. 이곳은 5명의 젊은이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이지만 사실은 거대한 연극이 365일 상영되는 무대에 가깝습니다. 이곳을 지탱하는 건 끈끈한 유대감이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서로에 대한 완벽한 무관심입니다. 그들은 아파트 문을 여는 순간 사회에서 입었던 상처와 추악한 본성을 현관에 벗어둡니다. 그리고 친절한 룸메이트라는 코스튬을 입죠. 이곳의 규칙은 간단합니다. 서로의 과거를 묻지 않고 현재의 고독을 건드리지 않으며 미래의 불안을 공유하지 않는 것. 하지만 이 평화는 너무나 위태롭습니다. 밖에서는 끔찍한 연쇄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들은 거실에 모여 앉아 시시콜콜한 TV 프로그램을 보며 웃음을 터뜨립니다. 공간은 하나인데 마음은 5개의 개별적인 섬으로 존재합니다. 이들에게 2LDK는 집이 아니라 진실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대피소입니다. 월세를 분담하듯 책임도 5분의 1로 쪼개어 가볍게 만들고 그 가벼움 위에서 아슬아슬한 퍼레이드를 이어가는 겁니다. 이들이 유지하는 건 평화가 아니라 사실 평화로운 척하는 고요함일 뿐이죠. 이제 이 무대 위 배우들을 한 명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비겁함을 선택했고 그 비겁함은 외부인들의 진짜 감정과 충돌하며 폭발합니다. 나오키는 이 아파트에서 가장 성실하고 이성적인 인물로 통합니다. 하지만 그는 밤마다 거리에서 여성들을 무차별 폭행하는 괴물이었죠. 그에게 이 아파트는 자신의 악을 씻어내고 다시 선량한 인간으로 정화되는 유일한 성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역을 침범하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바로 나오키의 전 여자친구입니다. 그녀는 나오키가 준 열쇠를 돌려주지 않고 새 남자친구와 함께 몰래 나오키의 방에 드나듭니다. 나오키가 없는 사이 그의 술을 마시고 그의 침대에 눕죠. 나오키는 건너편 빌딩에서 망원경으로 이 장면을 목격합니다. 자신의 소중한 공간과 추억이 가식적인 타인에 의해 덧칠되는 것을 보며 그의 내면은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그는 당당하게 들어가 그녀를 쫓아낼 용기가 없습니다. 대신 그는 밖으로 나가 전혀 상관없는 여성을 죽이는 것으로 화풀이를 하죠. 자신의 존엄을 지키지 못한 채 약자에게 분노를 배설하는 극도로 찌질하고 비겁한 폭력의 발로입니다. 류스케는 이 아파트에서 가장 존재감이 희미한 전형적인 방관자입니다. 그런 그에게 동아리 선배가 고민을 털어놓죠. 선배는 여자친구를 다른 사람에게 뺏길 처지에 놓여 진심으로 괴로워하고 절규합니다. 심지어 그 선배의 여자친구를 빼앗은 것이 류스케라는 점은 두 사람의 대비를 더 선명하게 만듭니다. 선배는 류스케에게 자신이 쓰던 세탁기를 물려주는가 하며 기분 전환을 위해 함께 여행에 데려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류스케는 그런 선배와 동행한 여행에서 그의 여자친구에게 반하게 되고 그녀를 스토킹하듯 쫓아다니며 결국 선배의 여자친구를 빼앗게 되는 것이죠. 이 선배는 소설 속에서 거의 유일하게 날 것 그대로의 고통을 드러내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류스케를 비롯한 아파트 사람들에게 선배의 절규는 그저 피곤한 소음일 뿐입니다. 그들은 선배의 아픔에 공감하기보다 자신들의 안온한 일상을 방해하는 그 뜨거운 감정을 불쾌해합니다. 선배는 찌질해 보일지언정 자신의 감정에 솔직했지만 류스케는 그 감정을 외면하며 안전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그는 상처받기 싫어서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근 겁쟁이의 전형이자 가장 절친한 사람의 뒤통수를 친 악인이었습니다. 나오키와 류스케가 각각 폭력과 무관심을 담당한다면 이 아파트의 두 여성인 미라이와 코토미는 중독과 집착이라는 도피처에 숨어버린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예민하게 이 아파트의 가식을 느끼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그 가식을 지탱하는 가장 큰 기둥이기도 하죠.
일러스트레이터인 미라이는 이 집안에서 가장 쿨하고 이성적인 척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는 늘 술잔이 들려있죠. 미라이는 아주 예리합니다. 그녀는 아파트의 공기가 얼마나 이상한지, 룸메이트들이 얼마나 가식적인지 가장 먼저 눈치챕니다. 하지만 그녀는 문제를 제기하는 대신 술을 마셔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그녀에게 술은 세상이 이렇게 엉망인데 내가 술 없이 어떻게 버텨? 라는 자기 연민의 정당화입니다. 그녀는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졌음에도 그 통찰을 세상을 바꾸는 데 쓰지 않고 오직 자신을 고립시키고 냉소하는 데에만 사용합니다. 그녀의 냉소는 사실 상처받기 싫어하는 겁쟁이의 가장 단단한 갑옷인 셈이었죠. 코토미는 배우 지망생이지만 그녀의 일상은 오로지 인기 배우인 남자친구와의 관계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코토미는 끊임없이 남자친구의 전화를 기다리고 그와의 관계를 과시하듯 룸메이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관계는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매우 일방적입니다. 그녀는 왜 이토록 가망없는 연애에 매달릴까요? 코토미에게 그 남자친구는 특별해지고 싶은 욕망의 투영입니다.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자신의 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기에 화려한 연예인의 여자친구라는 타이틀 뒤로 숨어버린 것이죠.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나는 사랑받고 있어 라는 자기 기만적 연극을 멈추지 않습니다. 아파트 안에서 그녀가 보여주는 밝은 모습은 사실 가장 깊은 절망을 가리기 위한 두꺼운 분장일 뿐입니다. 미라이와 코토미, 이 둘은 서로를 이해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를 거울로 이용합니다. 쟤도 저렇게 망가져 있는데 나 정도면 괜찮지. 이런 안도감을 공유하며 그들은 아파트라는 유리상자 안에서 안주합니다. 진짜 인생을 살기 위해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마주해야 할 고독과 책임이 두려운 겁니다. 이들은 자신의 시계를 바로 맞출 의지도 남의 시계를 들여다볼 여유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 연민이라는 늪에서 허우적대며 누군가 자신을 건져주길 바라면서도 정작 내밀어진 손은 무서워 외면해버리는 가장 현대적인 겁쟁이들의 모습이었죠. 이 가식적인 연극판에 가장 마지막으로 합류한 인물, 금발의 소년 사토루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이 아파트의 기류를 가장 단시간에 파악한 인물이자 작가가 가장 애정어린 시선으로 그려낸 미스테리한 관찰자입니다. 사토루는 이전에 남창 생활을 하며 밑바닥을 전전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어둡고 탁한 밤의 시간에 멈춰 있었죠. 그런 그에게 나오키가 내민 영화사 아르바이트와 2LDK라는 정돈된 공간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멈춰버린 시계를 바로 맞출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사토루에게 나오키는 자신의 삶을 정상 궤도로 올려줄 구원자였던 거죠. 그래서 사토루는 나오키의 살인 행각을 목격하고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 묻은 나오키를 닦아주며 그를 다시 성역으로 인도하죠. 이것은 순수한 자비가 아닙니다. 나오키라는 구원줄이 끊어지면 사토루의 시계도 다시 멈춰버리기 때문입니다. 사토루는 나오키의 부끄러움을 마주하며 이렇게 속삭이는 듯합니다. 당신이 살인마여도 상관없어요. 나를 이 빛나는 일상의 세계에 머물게만 해준다면 나는 기꺼이 당신의 공범이 되어 이 연극을 계속할게요. 나오키가 자신의 추악함이 발가벗겨졌을 때 느껴야 했던 그 수치심조차 사토루는 냉소적인 확신으로 덮어버립니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우리는 서로를 모르는 척하기로 약속한 배우들일 뿐이다. 라는 사실을 말이죠. 결국 사토루는 이 위선적인 시스템에 가장 완벽하게 적응한 가장 영악하고도 슬픈 캐릭터인 셈입니다. 사토루는 어느 날 거리에서 만난 친구 아키라를 이 아파트로 데려오려 시도합니다. 이 장면은 소설 전체에서 가장 상징적인 순간입니다. 아키라는 병들고 냄새나고 당장 보호가 필요한 날 것 그대로의 비극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사토루가 그를 데려오려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는 이 가짜 평화 속에 진짜 세상의 고통을 던져놓아 이들의 가면이 벗겨지는지 시험해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키라는 끝내 그 문을 넘지 못합니다. 지붕이 있고 침대가 있다고 해서 그곳이 천국은 아닙니다. 아키라에게는 그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을 겁니다. 그곳은 물질적으로는 따뜻할지 몰라도 정신적 존엄성이 소멸된 공간이니 말이죠. 그가 만약 그곳에 들어갔다면 그는 룸메이트들의 자기만족을 위한 동정의 대상이나 자신들의 평화를 돋보이게 하는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을 겁니다. 바깥 세상은 춥고 외롭지만
적어도 자신의 고통이 진짜라는 사실만큼은 보장받는 정직한 곳입니다. 아키라는 몸은 떨었을지언정 나오키나 료스케처럼 자신의 영혼을 위선으로 덧칠하며 피폐하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진짜 비극은 아파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인마와 맥주를 마시면서도 우리는 화목해 라고 속삭이는 아파트 안에 있었던 것이죠. 결국 아키라의 입성 실패는 이 아파트라는 공간이 얼마나 배타적이고 비겁한지를 폭로하는 장치가 됩니다. 진짜 고통을 감당할 용기가 없는 자들에게 아키라는 너무나 무거운 진실이었던 셈입니다. 보통의 공동체는 서로의 빛이 모여 밝아지는 법이지만 이 아파트는 다릅니다. 각자가 가진 비밀, 가식, 자기 연민이라는 어두운 색들을 들고 모였습니다. 색은 섞이면 섞일수록 탁해지고 결국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검은색이 됩니다. 그들이 결말에서 다시 모여 앉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맥주를 마시는 장면은 소름 끼치도록 차갑습니다. 나오키의 살인, 아키라의 비극, 전 여자친구의 침입, 그 모든 오염된 흔적 위에 일상이라는 가식의 벽지를 다시 덧칠하는 것이죠. 퍼레이드는 현대사회를 이루는 서늘한 단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소설을 읽으며 불쾌함을 느꼈다면 그것은 희망의 신호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런 비겁한 무관심을 경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말이죠. 여러분의 2LDK는 어떤 모습인가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비극을 못 본 척하며 즐거운 퍼레이드를 이어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요시다 슈이치가 그려낸 서늘하고 차가운 보금자리 혹은 작은 지옥의 형태와 같았던 퍼레이드 분석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의한 이 공동체의 색깔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재밌는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